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혹시 그 태국 언론이나 방송사에서 혹시 그 캐스팅 제의나 혹은 뭐 인터뷰 요청 안 들어왔어요? 사와디캅, 볶군캅. 아이 대단해요. 제가 우리나라의 우리 실점을 예측했잖아요. 글쎄요. 네. 와, 예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한국과 태국전 예상 스코어가 5대1이라고 그랬는데 이게요 반쪽만 맞히는 게 더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선거철이 가까우니까 네. 이 멘탈이 점점 정치적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직접 관찰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음을 없습니다. 명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 네. 그 실적을 어떻게 맞춰? 내가 볼 때 태국 언론이 지금 이우영 아나운서 그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보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네. 어제 기분 좋았죠? 그래서 맞춰가지고. 아니요. 네. 왜요? 그래도 거의 진 기분이죠. 네. 태국을 상대로 홈에서 1대1이라면 제가 딱 예측한 대로 1대1로 딱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요. 네. 야, 정말 아니 내가 어디 정치인 좀 소개시켜줘야겠다. 아니요, 그거 괜찮습니다. 네. 아니 딱 뭐 모든 멘탈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얼굴 두께라든지 완전히 정치인데 맨날 보고 전해드리는 게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보고 배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젊은이가 사실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게 시키는 게 우리도 이게 사실 아동 학대는 아니고 청년 학대인가 뭐 이 좋지 않은 얘기만 맨날 하게 해서 미안해요. 네. 근데 진짜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네. 뭐가 그러게요. 네. 좀 전문가답게 이 딱 대책을 얘기해 줘야지. 대책이라고는 당장 다음 주 태국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주 태국 이게 어웨이죠 다음엔. 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지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죠. 혹시 모르죠. 5대1에서 1대1로 바뀌었다 이제 혹시 몰라요? 네, 혹시 모르는 거죠. 태국 원정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후가 달라서 우리 선수들이 적응하는 데 좀 애를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기후는 달라도 그게 기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항상 똑같은 기량을 보여주는 게 실력 아닌가요? 제가 말한 건 그럼 좀 기후겠네요. 네. 참 정말 그래요. 기후예요 기후. 네. 근데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요 진짜. 아니 우리 둘째 딸도 걱정하더라고. 확실한 프로세스를 갖고 정식 감독을 선임해야 됩니다. 황선홍 감독도 뭐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어쨌든 현재는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기 때문에. 그러고 맡은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보니까 축구도 경제하고 비슷해요. 경제가 망가지기는 쉽거든요. 근데 이게 회복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이제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 몇 달이면 돼요. 그런데 뭐 어쨌든 이 크린스만 감독이 나간 이후로 경질된 이후로 뭐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꼭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거 지금 참 큰일이에요. 이게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험난해진다 그러는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왜요? 일단 태국 원정이 쉽지 않고요. 네. 그리고 중국과 싱가포르가 어제 비겼습니다. 네, 우리랑 같은 조. 그래서 사실 저도 축구를 보면서 그런 적은 처음인데 정말 잘못하면 태국과 중국과 한국이 좀 진흙탕 싸움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살면서 축구 보는 인생에서 처음입니다. 태국과 중국과 한국이 진흙탕 싸움을 보이는 조별리그 상황. 그렇군요. 네. 예. 참 아까 제가 어디 회의를 가느라고 택시를 탔는데 서울 32사의 80땡땡 우리 현땡땡 기사님께서 우리 방송을 그렇게 열심히 들어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감사드려서 오늘 방송에 우리 현 선생님 말씀을 내가 꼭 하겠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드리고서 차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청취해 주시고요. 주위에도 좀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 지금 아주 자라나는 젊은인데 많이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여러분 저 좀 큽니다. 네. 그래요. 네. 예. 저보다도 크니까. 네. 얼마나 큰지 아시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방송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9606번님이 보내주셨네요. 남양주인데 벌써 비가 오기 시작한답니다. 야, 이 지하에서는 우산 사가지고 가야겠네. 그러게 우산 없으세요? 없어요. 전 있어서. 나 준다고? 아니요, 전 있다고. 나 준다고? 아니요, 전 있다고요. 아유, 네. 참, 정말 아주 훌륭한 젊은이에요. 네? 아유, 멘탈도 됐고, 아유, 아주 정말 완벽한 젊은이에요. 네. 예. 축구 스코어도 딱 5대1 맞히고, 와, 정말 태국에서 유명해지게 생겼어요, 지금. 여러분, 태국에서 유명해지기 전에 이유영 아나운서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빨리 하세요. 잘못하면 태국 공영방송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유, 오늘 또 이제 이 젊은이한테 이게 참 미안하게 또 이런 안 좋은 얘기만 시키게 생겼는데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한국갤럽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응답 34%가 나왔습니다. 이게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내린 수치고요. 긍정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27%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부정평가는 58%가 나왔는데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물가가 22%로 나타났고요.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한 34%, 더불어민주당이 1%포인트 상승한 33%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1%포인트 올랐습니다. 8%를 기록을 했고요. 개혁신당 3%, 그리고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진보당은 각 1%였습니다. 네, 그리고 총선 관련해서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6%,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고요.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 43%가 야당 승리를 원했고 여당 승리를 원하는 응답은 19%에 그쳤습니다. 비례정당 투표 의향조사도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를 찍겠다는 응답이 30%를 보였고요.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3%,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22%를 보였습니다. 앞서서 앵커께서 경기 얘기도 해주셨는데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묻는 조사에서는 48%가 나빠질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9%,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28%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중 무작위로 추출이 됐고요. 전화조사원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의 응답률 14.3%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갤럽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 중 셋 중 한 명은 투표 의향에서 비례대표 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다만 20, 30대까지 아우르는 민주당과 달리 조국혁신당은 중장년층에 집중된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여론조사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20, 30대, 그러니까 특히 20대들에서 이 한국갤럽조사에서 2% 나왔어요. 이 조국혁신당 지지율이요. 굉장히 낮게 나온 거죠. 0%나 2%나 거기서 거긴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공정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정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는 우선 첫째로 뭐냐면 입시 비리 의혹이 가장 중심에 섰던 인물이 바로 조국 전 장관이었고, 이것 때문에 2심까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지금 두 번째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여기에서는 1심에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도 같이 있죠. 뿐만 아니라 과거에 형사 관련 범죄에서 범죄 때문에 유죄가 확정된 이런 분들도 여기 포함이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도 젊은 층은 공정에 관한 문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무죄 추정 원칙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이렇게 2심까지,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고 나오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장년층은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이 대선 후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유권자들이 많다면 과거 21대 총선에서의 열린민주당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득표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21대 총선 당시에는 열린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중장년층이 조국 전 장관을 또 하나의 이 대안으로 생각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저는 득표율도 상당히 높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지금의 이 지지율이 그대로 옮겨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득표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광주 전라 지역인데 이 광주 전라 지역의 유권자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정권 교체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할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는다는 건 바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중장년층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바로 그런 이유를 증명해 주는 그러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약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플 겁니다. 왜 그러냐면 힘겹게 이 친명 위주의 정당을 만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합당을 할 수도 없고 합당은 저는 절대로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합당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정치공학적으로 상당히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2대 총선 결과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서울 강북 을 후보에 친명계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 공천됐다는 소식인데요. 자, 이 강북 을 지역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로 전략 경선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당시에 이제 한 대변인이 후보로 응모했으나 탈락을 했습니다. 이후 경선을 통해서 현역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의 양자 대결로 치러졌는데 조 변호사가 승리를 해서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새벽에 SNS를 통해서 조 변호사가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에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후보직에서 물러났는데요. 이른바 아동성범죄 변호 논란으로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민주당의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위임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 권한으로 오늘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의결 및 인준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일보 정치부장 출신인 한 대변인, 문희상 국회의장 시절 국회 대변인, 박병석 국회의장 때는 정무수석 비서관을 거쳐서 지난해 9월 당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조수진 변호사의 경우에는 과거 다수의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여성 시민사회단체까지 논란이 확산하자 자진 사퇴한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현역인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두 번의 경선에서 모두 패배를 했습니다. 결국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 공천이 됐는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민수 대변인,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품격 없는 얘기를 품격 있게 만들려고 애쓰는 코너 정면의 품격의 고정 출연자셨는데 사실은 이 강북을이 말이에요. 민주당의 아성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렇게 후보가 바뀌어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당의 조직이 있잖아요. 각 지역에 이 조직이 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해줘야지 이게 되는 건데 지금 3주 남았는데 3주도 안 20일 남았는데 이 정도 시간 가지고는 그거 아무리 인수인계 잘한다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상황을 볼 때 여기가 인수인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한민수 대변인이 그래도 가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는 건 민주당의 아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여기도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지켜봐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누구를 관심 두냐면 아까 방송 전에 저한테 그랬죠. 박용진 의원 좀 그렇다. 근데
좀 그렇다라고 하면 오해를 하시겠는데. 좀 그렇다. 애틋하다. 애틋하다도 좀 이상한데요. 애틋하다도 아니에요? 네. 뭐예요 그러면? 그냥 뭐 탈락한 게. 탈락한 게 뭐? 네. 아니 그냥 좀 씁쓸하겠다라고 했죠. 씁쓸하겠다. 오해를 삽니다. 네. 좀 그렇다. 네. 그럼 그렇다는 뭐라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해석할까요? 좀 씁쓸하겠다라고 했죠. 본인의 입장을 했어요. 씁쓸하겠다. 쓸쓸하겠다는 아니고. 저는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이 박용진 의원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 게 이분이 뭐 끝까지 한다. 자기는 민주당에 남는다. 오케이, 이건 본인의 이 결정이에요. 예? 그런데 그래서 때를 기다린다. 기다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때가 언제 오느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는 사실 친명 위주로 공천을 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건 그 친명 위주의 공천이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 민주당도 주류 바뀔 때는 똑같이 했어요. 친문이 주류였을 때에는. 비문한테 똑같이 했고 주류가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친이 친박 그때 공천학살 얘기 나오고 그랬거든요. 주류 바뀔 때는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 사례를 봅시다. 친문들 문재인 전 대통령 주류가 대통령들이 전부 다 당대표 됐을 때 그 사람들 계속 주류로 있었어요. 그 사람들 10년 있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명실상부하게 주류를 만든 게 이번에 공천인데 친명들 제가 볼 때 이분들도 한 10년 갈 거래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다. 근데 지금 친명이 비명 세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박용진 의원이 여기 남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이 전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박용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퀴즈. 5초 드리겠습니다. 5, 무관심이죠. 4. 맞췄어요.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심에서 멀어진다라는 사실 자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잊혀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제가 볼 때 그러한 잊혀짐을 가장 용기 있게 받아들였던 정치인이 누구냐면 손학규 전 대표예요. 손학규 전 대표는 자기가 스스로 잠시 잊혀져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을 땐 2년이고 3년이고 잊혀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나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분이 아주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결정하는 게. 근데 박용진 의원도 이제 제가 볼 땐 잊혀진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자질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굉장히 괜찮은 정치인이에요. 예? 근데 그 어떤 이유에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물론 방송 활동을 계속하면 잊혀지진 않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방송 활동이라는 것도 이게 그렇게 방송을 하시니까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뜻대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지가 저는 오히려 궁금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서해수호 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북한 도발 관련 과거 발언을 망언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 천안함 폭침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는데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사실상 유권자들의 심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오늘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북한의 도발에 맞서다 호국의 별이 된 서해수호 55 용사들의 희생을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을 위해 서해를 지킨 영웅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북한 도발에 대한 민주당 후보들의 망언은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모욕했으며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 비판을 했습니다. 천안함이 폭침이라고 쓰는 언론은 다 가짜라는 인천 부평갑의 노종면 후보부터 선체 결함설을 주장한 인천 부평을 박선원 후보 등
이런 후보들에 대한 이름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천안함 막말에도 면죄부를 주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자격 상실이다 말을 했습니다. 직전에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 SNS에서 유가족과 용사들 앞에서 여전히 그 희생과 헌신을 폄훼하고 어렵사리 지켜낸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이 있어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서 국민의힘에서는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민주당 인사들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과거에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는 팩트겠죠. 그거는 팩트인데 문제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만일 지금도 하고 있다면 혹은 지금 생각을 바꿨더라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가장 먼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다양한 국가로 이루어졌던 국제조사단 이 결과를 왜 신뢰하지 않았는가부터 설명을 해줘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내가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생각을 바꿨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과거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보여줘야 될 자신에 있어서의 사고, 판단 이러한 것들에 대한 최소한도 판단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내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우리 천안함 용사들, 천안함 영웅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바로 그 영웅들 때문에 지금도 시린 가슴을 안고 잠을 자야 하는 바로 천안함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허위 적성 공문서 행사, 업무 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법원이 1,000만 원을 선고를 했고요.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 기재를 인식했지만 변조, 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일부 체험 활동은 수행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요.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혐의의 공범인 정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아버지 조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검찰은 조 대표의 아들인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도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공범인 조 대표의 사건이 확정되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민 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은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조국 대표와 정경심 교수에 이어서 딸 조민 씨까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누구든 최종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 심지어 최종 판결을 받고 이 교도소에 수감이 돼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라는 얘기를 하죠.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거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해도 사법부에서 최소한 1심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지나치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 이거 사실 일반 국민들 대다수에게는 상당히 좀 당혹감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좀 지적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조민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저와 가족의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의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공적 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인정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땐 더욱더 조금 더 자숙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그것이 오히려 더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만에 하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만에 하나 전 대학에 28년 동안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의 어떠한 그 입시 비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오해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극히 드문 경우다라는 점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요. 잘못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밝혀진다면 사실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 이것이 곧 법치 국가에 살아가는 마땅한 시민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0167번님 사당역도 비와요. 7535번님 성동구인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 상암동도 우산 쓰시는 분들이 많다고 우리 신동진 PD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예, 어쨌든 여러분 꼭 퇴근 전에 우산 챙기시고요. 이거 비가 밤새 온대요. 그러니까 뭐 없으시면 편의점에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자, 지금까지 이 축구의 천재, 축구계의 이스트라다무스 그리고 특히 이제 태국에서 이름을 알릴 예정인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좋은 주말 되세요. 예. 꼬꿈까.